혹시 오늘 직장에서 누군가를 정말 미워했던 적 있으신가요? 말이 안 통하는 상사나 이기적인 동료 때문에 속 터진다 했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럴까 하는 생각에 하루 종일 막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그럼요. 그런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결국 우리 자신을 막 갉아먹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정진영 조언가의 블로그글 직장 상사를 악마로 부르기 전에 성선설과 성악설을 넘어를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이 직장 내 인간관계를 그냥 단순히 선과 악 이런 뻔한 구도에서 벗어나게 해주더라고요. 에리 프롬이나 장폴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들의 시선을 빌려와서 새롭게 보도록 이끌어주고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 글이 무슨 상사를 이해하고 용서해라 같은 도덕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그 상대를 미워하는 미움의 지옥에서 우리 자신을 구출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딱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글의 저자가 바로 이 이분법의 의문을 던지면서 그 수천 년이나 이어진 성선설과 성악설 논쟁부터 언급을 하죠. 그렇죠.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맹자 그리고 악하다는 순자의 그 오래된 논쟁 말이에요. 이 글의 저자는 둘 다 절반만 맞다고 보면서 제3의 길을 제안하는데 바로 인간을 모순설 또는 양가설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해요. 그게 무슨 기계적인 중립 이런 게 전혀 아니죠. 오히려 우리 내면에 생명을 사랑하고 키우려는 마음이랑 파괴하고 죽이려는 충동이라는 양극단이 아주 맹렬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 말했던 인간의 핵심적인 딜레마하고도 딱 맞닿아 있는 지점이고요. 아, 그래서 든 예시를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그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순간이 악하기만 했을까? 반대로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성인에게는 정말이지 단 한 조각의 어두운 욕망도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자는 인간을 이미 완성된 명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는 동사 같은 존재라고 표현해요. 아, 잠시만요. 그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어떤 고정된 명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과 선택 속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순간, 즉 동사만 존재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매 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선한 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또 악한 쪽으로 기울기도 하는 아주 유동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흔들리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유독 그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는 왜 그 사람의 한두 가지 행동만 보고 저 사람은 그냥 악이냐? 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뭔가 다른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는 그 이유를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에서 찾고 있어요. 상대를 악당으로 딱 규정해버리면 일단 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마음이 편해진다. 네, 저 사람이 원래 나쁜 놈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피해자성을 정당화하고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나는 선, 너는 악. 이런 구도를 만들어서 상황을 단순화시키는 자기 합리화라는 거군요. 근데 그게 정말 자기 합리화일까요? 실제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상대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물론 당연한 반응일 수 있죠. 저자도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낙인 찍기가 단순한 감정 반응을 넘어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향한 미묘한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장폴 사르트르의 철학이 아주 흥미롭게 등장합니다. 아, 그 부분. 저자는 사르트르의 통찰을 빌려서 타인을 나쁜 사람이라는 고정된 명사로 부르는 행위가 그 사람을 즉자적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즉자적 존재?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사르트르는 존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즉자적 존재, 영어로는 being in itself인데 이건 의자나 돌멩이처럼 처음부터 본질이 꽉 정해져 있어서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사물을 말해요. 아, 사물이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자적 존재, 즉 being for itself인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정해진 본질 없이 이 세상에 던져져서 매 순간 자신의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자유롭고 유동적인 존재라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즉자적 존재는 기능이 딱 정해진 커피잔 같은 거네요. 스스로 나는 오늘부터 밥그릇이 될래 이렇게 결정할 수 없죠. 그렇죠. 반면에 대자적 존재인 인간은 어제는 소심했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고요. 와, 그렇다면 우리가 상사를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을 변화 가능성이 없는 커피잔이나 돌멩이처럼 취급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사람의 자유와 가능성을 부정하는 아주 미묘하지만 폭력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고함을 치고 있는 상사의 모습은 그의 수십 년 인생이라는 그 거대한 영화 전체가 아니라 네. 그저 나와 부딪힌 아주 찰나의 단면, 즉 스냅 사진 한 장일 뿐이라는 거죠. 아, 그 스냅 사진 한 장이라는 비유가 여기서 다시 연결되는군요. 내가 보는 건 영화 전체가 아니라 스냅 사진 한 장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진정한 포용의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이게도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언제나 불완전하고 허술할 수밖에 없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타인에 대한 포용력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다른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용이라는 게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용서하거나 참고 넘어가자는 뜻은 아니겠죠? 솔직히 그건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거든요. 물론이에요. 이건 도덕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저자가 말하는 포용은 상대를 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네. 상대를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악마라고 판단하는 것을 멈춤으로써 결국 나 자신을 그 지옥 같은 미움의 감정에서 해방시키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면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괴로운 건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때가 많잖아요.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상상하는 힘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막상 오늘 아침에 모두 앞에서 저를 망신 준 부장님을 떠올리면 그 사람이 집에선 좋은 아빠일 거라고 상상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저자도 이게 쉽다고 말하진 않아요. 다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정신적 훈련이라고 표현하죠. 나에게는 악마 같은 상사일지라도 그의 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아버지일 수 있다는 사실, 혹은 아무도 모르게 깊은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는 나약한 인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걸 아주 잠깐이라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영화에는 내가 보지 못한 수많은 다른 장면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결국 상사를 돌멩이 같은 즉자적 존재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네요. 그 사람의 다른 역할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절대적인 악인이라는 그 단단한 프레임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겠어요. 단 한 장의 스냅 사진이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이 모여있는 앨범을 떠올리는 것처럼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럴까? 라는 그 분노 섞인 질문이 저 사람에게는 어떤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 라는 호기심 어린 질문으로 바뀔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이 생겨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그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을 스스로 조절할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는 대신 주인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직장 상사에 대한 미움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정에서 출발해서 인간을 선과 악이 공존하는 모순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까지 깊이 파고들어봤네요. 네, 핵심은 타인을 악인이라는 고정된 명사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리며 선택하는 동사로 보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그의 모습은 그의 전부가 아닌 나의 필터를 거친 스냅 사진 한 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였고요. 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를 스스로 만든 판단의 감옥, 즉 커피잔이나 돌멩이 같은 즉자적 존재로 가두는 일을 멈출 수 있게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상대를 위한 관대함 이전에 미움이라는 감정의 지옥에서 나 자신을 구원하는 가장 단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나의 시선이 언제나 주관적이고 허술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자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열쇠가 아닐까 싶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를 판단의 감옥에 가두는 대신 우리 자신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글의 마지막은 아주 인상적인 질문으로 끝을 맺는데요. 그 질문을 여러분께도 그대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직장에서 혹은 삶의 다른 공간에서 어떤 모순적인 존재들을 마주하셨나요? 그리고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덧붙여 봅니다. 가장 최근에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스냅 사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혹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영화의 다른 장면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